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차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방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하고 지방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면 먼저 (9월 21일이죠) 12시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노포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기사를 확인하다 보니까 몇 가지 기사가 보이기도 하고, 그 기사를 보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구나 라는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난 한 1년간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 위험이 있고 뭐 하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2009년 상황과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공급 대책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2010년과 11년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 2, 3년에 걸쳐서 나오는 대책이 지금 나온다? 상당히 여러분의 대응도,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도 빠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들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얘기,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기본적인 시장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서 지난주 나왔던 이야기, 그다음에 과거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축소가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었죠.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특강들 들어주셨던 분들, 그다음에 독서 모임에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김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추석이죠.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추석 시작되는 날에서 아마 여러분들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날은 라이브 방송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노포.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혼자 떠드는 시간이 거의 한 3, 40분 정도 떠들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한 20분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좀 하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할 말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어떤 얘기부터 할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기사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기사만 준비하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하는 동안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약간 자기적인 설명, 제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설명이 너무 나갈 것 같아서 약간은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도 역시 청약시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8월 경쟁률 20대 1 연중 최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개구 동반 상승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25개구 그리고 서울,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에 가졌던 경험들 때문이겠죠. 야, 알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좋은 입지가 오른다. 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으면 다시 입지가 좋은 데가 가장 좋더라. 이런 것들을 지난 10여 년간 경험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서울과 수도권부터,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이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언급했느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특례보금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가파른 집값 반등에 서울 아파트 매매 줄고 관망세 보인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뭐든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분위기가 알려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전 가격으로 사지 못한 사람들이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관망세가 나타난다.
그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하는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그 시장 상황이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보니까 숨고르는 청약시장 알짜에만 몰렸다. 좀 전에 경쟁률 엄청나게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 응의 알짜배기들만 관심을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청약시장 자체도 어떤 지역은 좋고 어떤 지역은 나쁘고 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좋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몰려드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것들을 또 표현하게 되면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지난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청약 당첨자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 사실 솔직히 부동산 상승장 초반부에 30대가 관심이 없었던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40대, 50대가 많은 투자자이자 실수요자로서 접근을 했다가 이제 30대 또는 2030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세대들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0대, 50대 왜 지금 안 움직이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40대, 50대는 지금 왜 30대보다 덜 움직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저와 라이브 하니까 지금 자기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지금 40대, 50대는 30대에 비해서 덜 움직이고 있을까? 한 번쯤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따 올라오는 거 보고 한번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 정부가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관망세도 나타나고 일부 지역 양극화 현상만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 이게 매수세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혼란기다, 혼동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려고 하는 생각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겠죠. 자, 라라스위님이 신중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글쎄요, 의견들이 없나요? 올라오고 계시는군요. 특례받을 수 있는 조건 4050은 2008년 위기를 겪고 신중해졌을 듯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박광민님께서는 40대, 50대는 정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그런다. 지인은 정년을 앞두고 있어 대출받기가 두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꽃기호님, 이미 실거주 대장 입주로 자리를 잡아서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들이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40대, 50대들이 아무래도 30대보다 먼저 받고요. 이번 상승장 초중반이죠. 그래서 일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또 일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거워서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분처럼 2008년 위기도 경험해봤고 경험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지켜야 될 것이 많다면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내버려두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야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덤벼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걸 신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30대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보는 눈으로 시장을 보면 안 돼요. 왜? 나는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움츠려 들었고요. 팔 것이 많기 때문에 팔아야 되려고 하고요. 사기보다는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시장이 무서움을 한번 경험도 해봤고 또 무거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매도하려는 타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이 상승장 후반부의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 이때부터는 투자자들의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실수요자들은 30대, 흔히 말하는 2030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거나 정책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 신중했던 4050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혼란 상황에서
2030, 특히 30세대들은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 나머지 세대들은 지금은 투자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실수요자들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거나 또는 몸이 무거워진 것들을 정리하면서 뭔가 좋은 것들만 붙들려고 하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주 연속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가을 이사철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추석 때 많이들 내려가시죠. 분명히 모여서 부동산 얘기들 하실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좀 들어들지 몰라도 어쨌든 부동산 얘기를 하고 또는 누군가는 이제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반등할지 안 반등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사실 매매가 상승세는 지금 거의 한 6, 7개월 정도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전세가는 8주 연속 무언가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전세인데 전세 가격 움직임이 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서울 원룸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죠. 아직 뭐 서울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주춤 2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은 크게 그동안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당연히 보합일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큰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포인트가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번 주에는 뭐 그다지 크게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주 전부터 전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상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주춤하게 된다면 그 주춤하는 현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고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공급 부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이는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 가격 차 확대, 비싼 집 더 올라. 아까 처음에 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사람들이 입지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지방 집값 격차 커졌다. 양극화 더 심해질 듯.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비싼 아파트가 가격의 회복이 빠르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비쌀수록 더 오르는 집값, 아파트 진입 개수 8개월째 상승, 지금이 가장 싸다, 시세보다 2억이 더 비싸도 분양 완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행동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행동인데 지금 제 마지막에 보이는 기사가 조금 거슬립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이 가장 싸다, 시세보다 2억이 더 비싸도 분양이 완판됐다. 이 얘기는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가격이 비싸거나 입지가 좋은 곳에 몰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지금 맨 마지막의 기사처럼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세보다 2억이 더 비싼 곳이 완판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몇 개월간 봤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판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됐을 때 그때도 완판될 거냐는 의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고. 하지만 이 신호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시장 환경 또는 시장에 있는 외부 변수들이 이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행위나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잘 아는 정부 정책이 반대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바뀌게 되면 지금 보는 이 기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에서
전혀 예상치도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나온다는 공급대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이 기사만 보고 앞으로 시장이 장밋빛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 또는 그렇게 얘기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극단적으로 아직 덜 살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주제 넘은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자꾸 언급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도하게 여러분들을 펌프질 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또는 본인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특례보금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이 시장이 그동안 몇 년간 움직였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입지가 좋은 곳, 집값이 비싼 곳이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경험을 근거로 해서 뭔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 전문가들도 그렇고 누군가들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입지가 좋은 곳에 가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맞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구간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잠깐 지금 간과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 입지가 좋은 것들이 진짜 좋아지는 것들, 올라가는 걸 봐왔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생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바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집을 사려고 하는 중산층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의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린다. 자, 이게 뭐냐? 특례보금자리죠. 집값을 띄운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대출자 혼란. 이거 완전히 중단했나라고 하면서 조금 당혹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밑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소득 1억, 집값 6억, 특례보금자리론 문 닫는다. 즉, 바꿔 말하면 소득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집값이 6억 이상 되는 지역에 대상 아파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그동안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을 닫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형 공급을 이번 달에 중단하겠다. 즉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소득 1억 이상, 그다음에 집값 6억 이상한테도 해줬던 사람들한테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집값이 오르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이 지역들의 이 아파트는 분명히 9억 이상이었거나 또는 9억 전후에 괜찮은 아파트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6억에서 9억짜리 정도 괜찮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돈이 없으니까 6억 이하로 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보태라도 내가 할 만큼은 보태서 무언가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심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시장 환경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물리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30대가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막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이거 되게 이렇게 정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멈출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아예 집을 사는 걸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유동성은 줄어든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여러분들 포기하겠다. 나 집 안 살 거야. 집 안 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하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즉,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봐라 유튜브에서 썸네일에다가 집값 하락 드디어 문제 터졌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집값 하락 뭐 이러면서 나오겠죠. 이게 양극단의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버튼 눌러가지고 유튜브 보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지 실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돈은 없는데 해야 되겠다. 자, 그럼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지금 6억, 그러니까 9억 정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할 만한 곳들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9억 전으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곳들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서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기 수요가 있거나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찾아보겠죠. 여러분들의 움직임과 기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에 어디를 갈 거며 수도권에 어디를 갈 거라고 하는 타겟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무슨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떠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저도 사람이니까 모르겠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걸 못 사게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건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꽁 대신 닭이잖아요. 그럼 닭 중에서 병든 닭을 선택할 거냐 오골개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골개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 오골개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이것들 봐라. 조금 살려줬더니 막 살려고 드네. 집값 올리네. 라고 해서 중단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거겠지만 자연스럽게 여기서 확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어딘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말들이 나오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지방으로 보내주는 건가?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짜맞추려는 습성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방에 물려 있거나 또는 돈이 없어서 지방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살려주는 걸까라고 나의 입장에 맞는 것으로 갑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 대다수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방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하고 지방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면 먼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중에서 물론 지방도 광역시 다 나눠져 있겠죠. 다 나눠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를 먼저 갈 거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6억 미만의 아파트이거나 또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곳이거나 또는 지방광역시에서도 해당되는 곳이겠죠. 이런 곳들에 따라서 움직임의 동선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차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실제 확실하게 보이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임 동선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6억 미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대상들을, 지역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리고 역시 지방권에서도 당연히 좋은 물건들, 좋은 지역들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문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나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울 쪽, 수도권 쪽에서 주로 움직임이 더 강해질 것이고 지방은 덜할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지방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서울과 수도권은 움직이겠지만 지방 쪽에서도 어느 쪽이 이것에 해당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분위기 상황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의 축소가 또다시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꿔서 움직임의 동선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정책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올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거 풀어준다고 집값 오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올랐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반등했잖아요. 회복한 거죠. 뭐 전고점 돌파한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반등을 했잖아요. 뭐냐? 실수요자들 3040 세대들이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만들었고 여기에 뒤쫓아오는 주저했던 일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됐을 때 올해 상반기에 회복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이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 기존에 운영했던 제도가 완전히 했다면 실수요자들을 완전히 막는 거였겠지만 이것들을 일부를 조금 막고 일부를 다시 열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과 동선들을 이동시키게 만드는 현상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50년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중심으로 취급한다. 결국 이 말은 실수요자들, 결국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인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호고요. 결국 이 상황에서 50년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6억 이하에 해당돼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대상이 어딜지를 또다시 찾는 숨바꼭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또 정부의 입장을 알 수가 있겠죠. 정부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집을 막 사대는 것도 싫어요. 올라가도 적정하게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그것도 그 움직임은 실수요자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싶지 투자자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싶지 않다. 결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내용들은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들을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 덜했던 나머지 쪽으로 한 번쯤 만들어 가면서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6억 이하 집만 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서울선 꿈도 못 꿔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서울서 꿈도 못 꾸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질문 던졌지만 꿈은 꾸고 계시잖아요. 뭔가 해가지고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엄청난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집을 샀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물밑에서 조금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식으로 어디로 바꿔가는지, 어디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다. 바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죠. 투자를 잘하려고 한다면은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정부 정책과 사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나의 움직임이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또는 조율하면서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동네를 찾아야 된다는 것. 지금 현재 볼 때는 바로 그런 지역,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갭매우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나온 대책은요, 집값을 폭락시키려고 만들었다면 그냥 닫으면 됐겠지만 구멍을 열어놨거든요. 구멍을 열어놨다는 얘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아파트의 형평성과 뭐 오르란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면서 리스크를 만들거나 가계대출 부채도 많은데 너무 위험성이 높아서 많이 올랐던 위험성이 높아서 하는 것도 갔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물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막 정신이 없이 달려들고 있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절대 포기를 하지 못하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2018년 9.13 대책에 있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지정을 했었었죠. 조정지역들을 이렇게 대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였던 동선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어떤 부분을 보느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금부를 잡아라. 2018년 9월 21일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금부는요. 의정부, 김포, 그다음에 부천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조정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턴을 했죠. 즉 여러분들이 턴 오버를 했던 행동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저는 바로 이랬던 행동들이 지금도 그때처럼 엄청나게 큰 흐름은 아니겠지만 유동성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원래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해왔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2010년 7.10 대책이 나왔을 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멘붕이 왔던 대책 중에 하나가 7.10 대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7.10 대책이 나왔을 때 무슨 행동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법인, 개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때려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귀입니다. 복귀. 복귀라는 것이죠. 지금 꽃기호님 법인 단타, 그 다음에 비규제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랬지만 법인 단타 때문에 법인 규제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공시지가 1억 이하였던 거죠. 자,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그거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시장이 꺾였을 때 입지가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지역이 잘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타이밍 못 잡는다라고 해서 못하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다시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언급하고자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보여드린 거죠. 항상 투자자가 많든 적든 실수자가 많든 적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턴오버를 한다. 바로 이렇게 턴오버를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시지가 1억 미만처럼 또는 여러분들 의금부 지역에 막 몰려갔던 그런 것처럼 우르르 몰려가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역시 턴오버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 특례보금자리 지역 대상의 론 자체가 어떤 특정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려갔던 곳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움직이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때 7.10 대책 이후에 7월 31일 날 후속 조치가 나왔었는데요. 이 후속 조치가 나왔을 때 바로 이 당시에 중과주택 제외 부분에 관련돼서 나왔던 게 바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선도자가 이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퍼뜨렸던 것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특례보금자리론이 향하게 되는 곳들은 결국은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를 잡자라고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 비용들이 전부 다 높아지고 10억이 넘어버렸잖아요.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 4채가 10억이 넘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 아까 6억 이하만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몰려가고 관심이 가장 높았던 곳들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기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전고점 대비 88%까지 회복됐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바꿔 말하면 다시 엄청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뭐만? 특례보금자리론이 해당되면서 입지가 좋은 곳들이.
용산도 역시 97%까지 올라왔다 그러고요. 수도권 아파트도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 대비 85%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곳에서 아직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해당되는 곳들을 찾아서 헤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곳을 찾아서 헤맬 것 같아요. 풍선 효과를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먼저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 취하고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 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 소형주택을 산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특공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나오죠. 원래 생애 최초 특공은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소형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해준다? 뭐 아직 확정난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소형주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것들이 지금 당장 기사 하나만 보고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결과를 갖다 유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고 그랬는데 그 상황을 봤던 정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상하다. 소형주택을 산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특공이 가능해진다. 자, 그렇다면 물론 주택수 제외나 이런 것들은 아직 얘기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2주택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아니야, 나는 생애 최초 특공 딱 하나만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다 해보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소형이라고 하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형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형 아파트일지 소형 오피스텔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랬죠? 특례보금자리론이 향하는 대상 지역의 입지가 좋은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테마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관심도를 보이게 만들 것 같다. 물론 제가 기사를 서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놓친 기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놓친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보다 더 좋고 더 우리들이 찾아 들어가기 좋은 틈새 시장이 있다면 제가 말했던 그 내용도 틀려지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노하우나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해오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는 말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막연하게 혼자 깨달으려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팁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공급대책들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될 이 공급대책 속에서도 분명히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부분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부가 유도해서 흘러가게끔 만들려는 상황에 맞는 무언가가 딱 맞춰지게 된다면 뛰어난 어떤 선도자가 여기다라고 달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다라고 하고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추격자가 돼서 움직이는 현상이 되면서 그 움직임이 또 다른 흐름을 만들게 되는 게 매번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자,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스타일상 처음부터 엄청나게 우리들한테 관심도가 높은 대책이기보다는 맛보기로 쫙 던져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들 다 자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대책 위주로 조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원희룡 장관도 그랬잖아요. 수요 진작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 자, 그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죠. 건설사들을 위한 대책이 아무리 좋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PF 대출을 뭐 해주고 모두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PF 대출과 관련된 각종 금융 혜택들은 무용지물이다.
결국 그래서 시간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 진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공급 대책 역시 조금 더 중기 효과를 보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조급해요.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